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이슬람 10번째 영상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는 것의 중요성, 이 힘, 파워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건데 이렇게 꾸준히만 해 나간다면 정말 인문학의 신이 되겠다는 그 목표가 단지 그냥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될 거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듭니다. 그런 굳은 어떤 믿음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걸 하시든 간에 지속해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끝까지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벌써 10번째 이슬람 영상인데 지난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많은 분들이 이제 뉴스에 이슬람 나올 때마다 수니파가 뭔가, 시아파가 뭔가 하고 고민 많이 하시고 궁금해 하셨을 텐데 찾아보신 분들도 있고 그냥 넘어가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두 이슬람 파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시아파 입장이 마호메트가 분명히 자신의 사위였던 누구요? 알리. 그죠? 이 알리에게 이제 이슬람을 이끌 지도자로서 임명을 한 거와 다름이 없는데 왜 이 사위인 알리를 제껴두고 다른 칼리프들을 왜 왕위에 앉히냐는 거예요. 누가 있었죠? 아부바크르, 우마르, 우스만 이렇게 3명 있었죠.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지도자가 된 게 아니다라고 누가 생각했던 거예요? 시아파 애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순위파 같은 경우에는 아니 동의와 합의로 선출이 되었는데 왜 난리냐. 분명히 지금 이 3대 칼리프들 다 동의와 합의해서 선출했는데 왜 그러냐라는 입장인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순위파도 사실상 모순인 게 뭐냐면요. 동의와 합의로 이제 선출되었다고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실상 무아위야라고 할 수 있나? 아무튼 이 우마야드 왕조 그 1대 칼리프가 우마야드 1대 칼리프가 사실상 뭐예요? 권력을 강탈한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죠? 이전 영상 보셨으면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다수의 수니파와 이제 소수의 시아파로 이제 나뉘게 된 거죠. 이슬람이. 그래서 수니파가 다수고 소수파가 시아파인데 시아파는 이제 수니파와 다른 점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특히 특기할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맘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이 이맘이라는 그 개념이 있어요. 이슬람에는 이게 뭐냐면은 아랍어로 이제 안내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이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되게 좀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수니파건 시아파건 간에. 근데 둘이 생각이 달랐던 거야. 수니파에서 여러분들 수니파가 다수라고 했었죠. 합의와 선출에 의해서 누가 칼리프가 선출됐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 애들이었고 시아파 다시 말씀드리면 마호메트의 사위였던 알리가 이어받아야 되는데 웬 딴 놈들이 강탈했냐라는 입장이었던 소수파였던 거죠. 근데 수니파 같은 경우에서는 이 안내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이맘은 바로 예배를 지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자. 그러니까 막 예배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거지. 도움을 주는 사람인데 이 이슬람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아시면 되지만 기독교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독교에 신부가 있죠. 주교도 있었죠, 옛날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신부, 주교, 그리고 목사는 요즘 널렸죠. 목사는 거의 직업이잖아, 사실상. 거의 산업 역군이잖아, 목사가. 자, 이 목사 같은 성직자가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에는? 기독교엔 있지, 그죠? 얘네들이 있는데 이슬람에는 여러분들 얘네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집도하고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누구든 이슬람교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신이었던 알라한테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이라던가 아니면은 뭐라 그래야 돼? 그 총체적인 어떤 그 프로세스. 그게 과정이네, 사실상. 그 신에게 드리는 그 예배를 안내하고 이끄는, 리드하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강하고 올바른 지식만 갖고 있으면 누구든지 anybody예요. anybody. 어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신부, 주교, 목사의 어떤 리드 같은 것들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사실상 이슬람의 마인드예요. 근데
시아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이맘이라고 할 수 있는 안내자 있죠? 이 안내자가 이제 권위가 있다라고 본 거야. 누가? 시아파. 시아파는 그래서 이 이맘의 권위가 사실상 마호메트 가문의 사람, 즉 마호메트의 후손들에게만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위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자, 신부, 주교, 목사 같은 것들이 이슬람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야. 그러면은 anybody, 누구든지 신에 대한 예배를 이끌 수 있어. 왜? 올바른 지식이 있고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 그럼 순위파는 이거에 동의해요? 동의 안 해요? 동의해. 그럼 시아파는 동의해요? 동의 안 해요? 동의 안 해. 얘네는 좀 뭐랄까 좀 폭이 좁은 애들이죠. 속이 좁은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 정통을 따지면서 칼리프도 당연히 마호메트의 친척이라던가 아니면 이러한 뭔가 후손 이런 애들이 이어받아야지만 된다. 칼리프도 이런 마인드에다가 여기에 플러스 뭐라고요? 이맘 즉 예배를 안내하는 사람마저도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 마호메트의 후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애니바디가 아닌 거야. 애니바디 이러한 예배를 이끌면 안 된다는 게 누구 마인드예요? 시아파예요. 그냥 소수파일 수밖에 없지, 그죠? 그래서 결국 시아파, 이 시아파는 최초의 이맘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4대 칼리프 누구? 마호메트의 사위였던 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고 나머지 이맘들은 알리의 누가 되어야 돼요? 나머지 이맘들은 알리의 후손이어야만 하는 거야. 무조건. 뭐 저기 뭐 길가에 뭐 볼보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저기 뭐 야쿠르트 아주머니가 이제 판매를 하다가 프로젝트 윌 같은 거를 판매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어떤 이슬람 지식에 이제 눈이 떠가지고 믿음이 강해가지고 이 갑자기 신전 앞에서 이맘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오로지 그냥 이 시아파 마인드는 이슬람 사회에서는 마호메트의 손자 사위 그죠? 사위였던 알리의 후손들이 이어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아파는 코란과 이 마호메트의 생애 있죠. 이거는 지우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느낌도 오시겠지만 이쯤 되면은 코란하고 이 마호메트 관련돼 가지고 시아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호메트 생애라던가 코란의 특성들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어? 사실상 마호메트의 후손을 따르는 소수파에게만 전달되는 어떤 그런 일종의 비의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그죠? 누가? 시아파였던 소수파애들 마인드가 그죠? 그래서 이런 비의가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코란과 하디스 해석조차도 엄청나게 중요시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순위파, 시아파 정말 재밌죠, 그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둘이 나뉘게 돼요. 이슬람 사회. 지금도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슬람 정치 체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정치 체계는 사실상 훌륭한 이전 칼리프들이 있었죠. 마호메트 후손이건 뭐 아니건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그들에 의해서 정치 체계가 도입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부바크르, 우마르 우스만, 그죠? 얘네들한테 있어서 잘 이어가지고 온 거야. 마호메트의 생각들이. 어긋나지 않았어. 4대까지. 그리고 이제 뭐예요? 보편적으로, 본질적으로 뭐예요? 민주적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이제 이슬람 영상을 지금 10편까지 보면서 지금까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진짜 원래 이슬람의 모습이 지금 IS 극단주의자들이 보여주는 모습하고는 정말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되게 본질적으로 민주적인 정치 체제였고 강한 책임감을 특징으로 갖고 있습니다. 특징이 책임감이라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의문을 던지실 수가 있어요. 아니 칼리프가 있고 독재자가 있는데 어째서 왕권이 있는데 어째서 민주적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민주정이라고 해서 민주적인 게 아닙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독재정이고 왕정이고 귀족정이고 가두정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비민주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그 구성하는 인간들 그 구성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고 어떠한 정책을 내놓는가가 이 어떤 민주사회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지
그거에 있어서 어떤 제도 자체가 비민주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잔독자 그러면 뭐 너는 뭐, 이 새끼 완전히 현대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뭐 왕권 옹호자냐? 왕당파냐 이 새끼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뭐 저는 뭐 노코멘트 할 겁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 민주정이 보여주고 있는 아주 이 현대사회의 아주 이 병폐를 너무나 지독하게 느끼고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서 이 제도 자체가 민주냐 비민주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4대 칼리프들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이 민주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이슬람 사회를 구성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딱히 그렇게 의구심을 갖지 않아요. 왜? 독재도 충분히 민주적일 수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은 너 뭐, 옛날에 뭐 우리나라에 뭐 이땡땡, 박땡땡 뭐 이런 독재자들 뭐 다 옹호하는 거냐? 전땡땡도 옹호하는 거냐? 막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건 여러분들 생각에 맡길 거예요. 뭐 제가 지금 뭐 우리나라 한국 역사, 한국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아무튼, 어쨌든 이러한 정치 체계는 이제 우마야드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제 슬슬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우마야드 왕조가 이전 칼리프들의 어떤 그런 유산들을 다 말아먹었냐라고 얘기하면은 맞다고도 정확하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이 우마야드 왕조는 661년부터 750년. 그래서 언제예요? 서기 7세기에서 8세기죠. 그죠? 이 우마야드 왕조가 들어서면서 공동체가 어떻게 됐다고? 변화가 약간 일어났다고. 우마야드 왕조는 여러분들 경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정의로운 명분도 없었어. 이슬람 사회에서 정의 뭐라 불렀죠? 아디라고 불렀는데 이 아디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명분, 아디를 지켜낼 만한 명분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았어. 헌신하지도 않았어. 근데 얘네들은 정복에는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산업을 부흥시키는 데도 뛰어났어요. 자, 이슬람 사회가 아디라는 정의와 어떤 올바른 명분의 근거에서 자리 잡았던 사회라는 사실을 안다면 정복과 산업 부흥이 과연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을까? 라고 하면 좀 의구심이 들죠. 그죠? 근데 이제 750년대 8세기 우마야드 이후에 어떤 왕조냐면은 아바스 왕조가 우마야드 왕조를 뒤이어가지고 이슬람 제국을 다스리게 되거든요. 이 이슬람 제국을 다스리는데 이때 이제 이슬람 문명의 비로소 황금 세대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마야드 왕조 때는 정복하고 산업 부흥을 했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국민의 삶은 어땠을까? 족같았겠죠. 그죠?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도출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전쟁 많이 하면 국민들의 삶이 좋습니까? 전혀 아니겠죠. 근데 이 이슬람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바스 왕조가 우마야드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슬람 제국을 이제 제패하면서 이슬람 과학, 수학 이러한 문명의 어떤 황금기, 저 그리스 전통 같은 것들을 다 이제 완전 수입해 와가지고 번역해 와가지고 꽃이 피게 되는데 개화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아바스 왕조 때부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5세기에 걸쳐가지고 아바스 왕조가 통치하게 되는데 이때 이슬람 문명의 주춧돌이 되었던 천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독일 낭만주의 시대 같은 천재들의 어떤 탄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독일 낭만주의가 언제입니까? 그죠? 18, 19세기잖아. 빠르면은 17세기 말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때요. 얼마나 많은 천재들이 나왔습니까? 그죠? 괴테, 실러, 슐레겔, 그죠? 하이네, 뭐 말할 것도 없어. 헤겔,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있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칸트도, 그죠? 칸트도 낭만주의 이전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낭만주의 시대라고도 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향을 많이 미쳤으니까. 그죠? 진짜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 또 누구 있어? 노발리스. 이런 독일의 거의 뭐 천재적인 인물들, 헬덜린 이런 사람들 다 이때 다 태어났잖아. 와, 진짜 뭐 말을 뭐랄까? 입에만 올려도 막 가슴이 막 웅장해지고 막 소름이 돋는 느낌이야. 이 독일 낭만주의 이러한 위대한 이러한 피히테 막 이런 철학자들 막 얘기하면은 진짜 경이롭습니다. 예술가들 누구 있어요 또? 베토벤도 있잖아. 사실상 베토벤. 그죠? 이러한 예술가들과 문학가들, 철학자들이 살았던 시대. 이슬람도 뭐 이런 거하고 완벽하게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언제라고? 아바스 왕조. 언제? 8세기에 뭐 전성기였다고. 완전히 황금기. 그죠? 수많은 천재들이 배출되었다. 마치
유럽 사회의 낭만주의 때처럼. 또한 이 시기에는 어땠냐면 여러분들 두 파로 나뉘었던 이슬람 공동체 정치 분파가 더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막 서로 나뉘었던 이제 공동체가 막 서로 이제 막 이렇게 막 다 분할되는 거야. 양극으로 나뉘어 있던 게 이렇게 막 분할되는 거지, 공동체가. 그래가지고 여러 조그만 왕조로 발전합니다. 왕조가 많이 생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왕조가 많이 생겨나. 자, 왕조가 많이 생긴다고 해서 과학과 수학이라던가 이러한 어떤 학문적인 발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 춘추시대, 전국시대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그죠? 중국에. 당시 공자가 소크라테스랑 거의 동시대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그 기원전 6세기 그리고 5세기, 4세기 이어 내려가는 그 시간대, 그 시대, 그 이전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수많은 제자박가들이 나오면서 어땠습니까? 학문들이 꽃피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는 공동체가 분열돼가지고 여러 왕조가 나타난다고 해서 단독자님 그러면은 이 시대가 살기 역같은 시대, 학문이 발전하기 어려운 시대 아니었습니까? 라고 말하면은 그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랑 별로 상관이 없어. 그런 거랑. 아무튼 그렇게 제자백가 시대처럼 마치 아바스 왕조가 이렇게 조그만 왕조로 나뉘었을 때 어땠다. 많은 천재들이 나타났고 학문의 비약적 성장이 일어났다. 대표적으로 마호메트의 숙부였던 이제 알 아바스의 후손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이제 이라크에서 이제 통치권 어디겠어요? 바그다드에서 이제 통치권을 잡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정복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알 아바스의 후손들은. 그리고 학문과 가문 내에서 이제 반목에만 이제 열정적이었다. 외부적으로 싸우지 않고 내부적으로 자기 자신과 학문과 그리고 가문과 싸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반목질로 인해서 결국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의 알 안달루스, 즉 이제 이슬람화된 스페인 왕조거든요, 이게. 알 안달루스라고 이슬람화가 된 거야. 어디가? 스페인이. 이 스페인이 이슬람화된 이 안달루시아 지방의 안달루스, 즉 왕조의 확립을 가져오게 됩니다. 왜? 계속 내부에서 이제 반목 일으키고 서로 티격태격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스페인 지방까지 이슬람이 세력을 펼쳐나가면서 거기에 이제 안달루시아의 이러한 어떤 왕조가 확립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마야드 왕조의 일종의 토우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족의 실력자라던가, 그러니까 우마야드 왕조가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실력자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힘이 셌던 애들.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여기 알 안달루스 쪽 이제 스페인 지방 가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토우국을 이제 짓고 여기를 다스렸다라는 거지. 근데 아바스 왕조가 이슬람 제국의 통치의 중심이었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왜냐? 아바스 왕조가 우마야드 왕조로 완전히 거의 완전히 박살 내놓고, 그죠? 그리고 나서 확실히 황금기를 이루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마야드가 아니라 아바스가 중심이었고 우마야드 왕조의 어떤 당시에 이제 실력자 수장들이 아바스 왕조의 여기에 편입되지 않는 이상은 세력을 펼칠 수 있었을까? 세력을 펼칠 수 없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아바스 왕조는 사실상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바로 효율적이고 정직한 방법으로 행정 기반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 아바스 왕조가. 이 아바스 왕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문명이 꼽히면서 행정이나 이러한 어떤 여러 부분까지도 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문명의 긍정적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부분이 이제 순탄하게 풀리기 시작하니까 다른 부분까지도 다 긍정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선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사실상. 연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은 시민들의 복지랑 관련해가지고 이제 관리들이 이제 세금을 너무 지나치게 부과한다 싶어가지고 세금 부과를 이제 지나치게 하지 마라. 지나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아바스 왕조에서. 그리고 경제계급들이 이제 착취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착취 같은 것도 적당히 하지 못하게 보장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산업이라던가 사상, 학문들 이런 거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라는 것은 제가 벌써 지금 3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영상에서 오늘 이 영상 하나만으로 얘기 놓고 봐도 그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식으로 발전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에서 다룰 겁니다. 나중에
뭐 수학, 과학 이런 것도 얘기할 거예요. 자, 특히 코란에서 강조되었던 일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식이죠. 이 지식을 추구하는 게 이슬람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이슬람의 이러한 일름 추구를 엄청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분명히 이 일름, 지식 추구 이게 이슬람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요한 뭐예요? 원동력이었다라는 거야. 아주 훌륭하다. 배움을 장려했다라는 거야. 배움을 장려했기 때문에 황폐하고 피로 물들었던 피의 문명이었던 이 이슬람. 이 이슬람이 문명세계로 피를 떨쳐내고 문명세계로 발돋움하게 되었고 사실상 완전히 피를 떨치진 않았겠죠. 왜냐하면 정복하고 나라를 퍼뜨려 나갔기 때문에 저기 지중해 아래쪽으로 해서 스페인으로 나아갔으니까 이슬람 왕조가 아예 버리진 않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문명화를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원동력을 얻었던 게 칼과 무기 이런 거야. 김정은이 얘기했던 뭐 ICBM 이런 거야? 아니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일름, 지식이라는 거야. 그게 국가 제국의 발전의 원동력이었다라는 거죠. 총과 칼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고전시대의 절정기에는 어떤 시기였냐면은 심지어 학문이 500종, 500여 종의 학문 분야가 새로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이슬람에서. 그래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야. 누가 더 지적으로 우월하고 뛰어난 학문인가? 어떤 것이 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가? 어떤 것이 반박 불가능한 논리를 더 많이 품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로 서로 지식 배틀을 하는 거지. 정말 황금기였던 거죠. 아바스 왕조는 이러한 학문에 대한 지식 추구에 대한 열기를 지식 산업으로까지 발전시킵니다. 발전을 시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번역 작업을 주로 강조해가지고 막 이제 뭐 이집트, 바빌로니아, 중국, 인도, 페르시아 뭐 문명을 받아들이는데 이제 치중해요. 이런 이제 고대 문명들의 이러한 지식들을 흡수하고 싶어 하는 거야. 정말 올바르고 통이 컸던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랜 기간에 걸친 게 아니라 단기간에 걸쳐가지고 다른 나라의 언어로 된 책들, 타국 언어로 된 책들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 당연히 수입돼가지고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언제? 아바스 왕조 때. 언제? 8세기부터. 그죠? 다른 나라로 된 언어, 다른 나라의 언어로 된 이러한 책들이 수입돼서 아랍어로 번역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문화 전파는 인류 역사상 거의 손꼽을 정도로 어떤 대단한 지식의 확장과 발전에 있어서 업적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문명이 없었다면 여러분들 뭐예요? 고대에 파묻혀버릴 만한 그러한 고대에 파묻혀버릴 만한 그러한 수많은 그리스라던가 로마 어떤 이런 문명의 철학이라던가 지식들이 어떻게 됐어요? 중세를 거쳐가지고 살아남았죠. 왜? 이슬람 덕분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르네상스의 어떤 부흥에 있어서 재생에 있어서 이 이슬람이 공헌한 역할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딱 보시면서 이쯤 되면 이제 느낌이 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지금 이제 후손들 몇몇 극단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과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문명의 꽃을 피웠던 문명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번역과 뭐 서적, 지식 이런 거 관련돼서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